반가워. 한번 시작해보자. 복잡할 수는 있는데 되게 쉬운 얘기야 사실. 용어를 어렵게 해서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쉬운 얘기다. 우리가 좋아하는 회사가 있나? 삼성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 삼성도 뭐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은 삼성이라는 게 전자가 있고 삼성 뭐 바이오 여러 가지 삼성의 계열사들이 있어. 이 삼성은 뭐냐면 주식회사야. 근데 주식회사가 뭔 말이야? 주식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런 질문은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다. 주식은 어떤 거냐면 칼이야. 칼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 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 사람을 먹일 수도 있어. 칼의 용도는 다양하다. 주식의 용도라는 것은 나쁘게 볼 것도 아니고 좋게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겠지. 그래서 주식을 그렇게 해야 돼. 삼성전자라는 것은 주식회사야. 그럼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삼성전자는 지금 한 주당 590501에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걸 사느니 이 비용을 누구한테 투자하라고? 자신에게 투자해라. 한 주에 59,000원짜리를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10주를 사면 59만 원이야. 그러면 59만 원이면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충분한 돈이란 말이야. 한 개를 배우더라도. 학원비를 썼을 때 적어도 초반에 한두 달 정도를 배울 수 있는 금액이야. 삼성전자는 한 주당 이 정도의 금액을 갖고 있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몇 등일까? 거의 1등이라고 보면 돼. 삼성전자 주가는 항상.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한 주당 59,050원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주고 샀어.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일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야. 법인이라는 거야. 이게 삼성전자라는 게 주식회사가. 법으로 만든 사람. 진짜 그래도 법인이야. 사람에게는 우리 뭐가 있어? 너네들 다 갖고 있는 게 뭐야? 주민등록번호 다 갖고 있지? 이 회사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법인 등록번호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갖고 똑같아. 숫자가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 사람으로 본다고.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얼마큼 소유하냐 이런 차이인 거야. 이 삼성전자가 있는데 우리가 100주가 될 수도 있고 1000주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살 수도 있잖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이 회사의 일부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도 정확하게는 그 태플레이 커피라고 있는데 선생님 지분이 51%를 갖고 있었어. 나머지 49%는 다른 사람들이 3명에서 소유를 나눠서 했어. 이 회사가 내 거야? 내 건 아니지. 정확하게는 51%만 내 건 거야.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은 얼마나 될까? 한 10몇 프로로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삼성이 누구 거야?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의 거야.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공공의 재산이 됐다.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의 재산이 된 거야.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투자의 개념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 투자. 내가 51% 갖고 있었어. 지금 49%는 다른 분 거였어. 이번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49%의 지분을 모두 인수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소유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떤 회사를 마음에 드는 회사를 투자할까? 제일 좋은 투자 원리는 뭐냐면 주식을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를 까보자는 거야. 이 삼성전자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 여기에 보면은 이 회사가 1년 동안에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순이익이 났는지, 그리고 얼마를 인건비로 썼는지 다 공시돼 있어. 전부 다. 그럼 내가 주식을 산다 그랬을 때 누군가를 투자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있고 얼마 관리하고 있고 낭비를 하고 있고 마케팅비에 얼마 썼고 다 볼 수 있잖아. 그지? 뭔 얘기야? 실시간으로 내가 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얼마큼 운영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돈 좀 넣어보자. 근데 삼성전자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빼야겠다. 테슬라 쟤 이번에 또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사고 쳤네. 주가가 어떻게 돼? 막 떨어져. 왜 떨어질까 주가가? 쟤도 불안한 거야. 그래갖고 야씨 빨리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올라가는 이유는 뭐야? 갑자기 로켓을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팍 올라가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그 공세를 할 때 전면에 나서갖고 트럼프 밀어줘라 막 그러면서 막 돈 엄청 쓰고 밀어줬단 말이야. 너네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때? 돈을 넣고 싶어 빼고 싶어? 당선되는 걸 몰랐잖아.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 주가가 막 요동친단 말이야. 되고 나서 어떻게 돼? 기대감으로 쫙 올라가는 거야. 당선이 됐잖아. 일론 머스크가 몰빵했어. 자기애는 재산 다 걸겠다고 막 얘기할 정도로. 잘못됐으면 뒤가 없어. 우리는 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엄청 올랐다고요. 그러면은 재무제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을 뜯어봤을 때 이 사람이 그럼 수입과 지출, 기대감, 뭐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다 본단 말이야. 법인도 하물며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할지언데 이 법인을 뜯어보듯이 너네를 뜯어본 적 있니? 법인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너네 자금, 통장 있는 사람 개인 통장 반드시 필요하지. 그럼 내가 받는 용돈이 있지. 부모님한테 오늘부터 용돈을 달라고 해야겠지. 부모님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집안의 경제권 누가 지고 있어? 어머니가 만약 그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 어머니 제가 학교에서 돈을 배웠는데 사람도 회사도 법인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려는 능력을 배웠는데 관리할 돈이 없네요. 저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돈에 대한
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통장을 만들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한 달에 다만 얼마라도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관리해서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거절하실까 안 하실까? 근데 그렇게 얘기해본 사람 있어 혹시? 보통은 안 해봤을 거야, 그지?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설득력을 갖춰야 돼. 두 번째는 가시성을 갖춰야 돼. 설득력을 갖췄다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입과 지출 관리를 해서 돈을 관리하는 능력. 지금이야 돈 몇만 원 가지고 또는 용돈 한 10만 원 내외를 가지고 내가 운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그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그 10만 원조차 내가 쪼개서 3만 원은 노는 거, 3만 원은 내가 배우는 거, 아니 뭐 2만 원은 내가 투자하는 거, 만 원은 뭐 헌금을 하든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지금 내가 습관이 들어있지 않고 어렸을 때의 습관이 평생 가는데 단돈 10만 원도 관리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은 어떻게 관리할 거야? 대부분은 어렸을 때 그걸 배우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를 먹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용돈이 생기고 월급이 생기니까 그 돈을 관리를 못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 내용을 가지고 설득력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지만 지금 저한테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금융과 경제를 수업을 통해서 돈을 관리하는 법이나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그걸 루틴화 시켜야 되고 그걸 습관화 시키면서 내가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도 관리할 수 있는 기초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 중요한 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자료. 얘기하는 걸로 끝나면 휘발된단 말이야. 그래서 설득력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내가 돈 관리를 어렸을 때 해야 하는 이유. 습관이 들었을 때의 장점. 관리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럼 표를 만들어갖고 내가 관리하겠다. 용돈기입장 쓸게요. 또는 용돈기입장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거를 자금을 투명하게 부모님께 보여드릴게요. 내가 매달 들어오는 수익 금액이 얼마고 그거를 내가 10%는 어디다 쓰고 어디 20%는 어디다 쓰고 하는 습관을 비록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 뒤로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 습관이 돼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금 관리 능력이 저한테 탑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대요. 근데 저한테는 그 능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전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한테 투자하듯이 저한테 좀 이렇게 돈을 넣어주시면 제가 한번 굴려볼게요. 재무제표 관리하듯이 한번 굴려볼게요.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너네들이 이렇게 이런 데 투자해도 돼. 사실 상관없어. 근데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은 뭐야? 각자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좋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부모님이 안 해주는 거 잘. 그러면 어떤 효과를 내게 되냐면 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뭐라 그래? 부모님은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봐, 미리. 그래서 안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하셔. 그들이 알고 계시는 세상 속에서 계실 확률이 높아. 세대 차이가 있거든. 그분들의 사시던 세대에서는 그게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 그지? 부모님이 안 되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그대로 따르면 돼. 차라리 돈을 받아서 내가 관리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중에서 아까 40%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돼. 돈이 적을 때는 당연히 기업에 나가는 게 있으니까 한 20%밖에 못 쓸 수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돈에서 40%를 내가 쓰려고 노력하면 돼. 이게 지금 키포인트야. 주식회사에서도 가장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퍼센티지 비중을 본단 말이야. 마케팅 비중이 얼마, 인건비 비중이 얼마. 마찬가지야. 내가 돈이 10만 원 있을 때 나한테 투자하는 걸 40%를 내가 정해놓고 투자를 하잖아. 그럼 나한테는 이미 모든 들어오는 인컴에서 40%는 빼고 있는 거야. 내 돈이 아니야. 사실 11조의 원리도 그렇거든? 10%를 그냥 빼놓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태인들이 이렇게 가르친다? 주식 관리하듯이, 법인 관리하듯이 40%는 내가 무조건 난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할 거야. 20%는 무조건 내가 인건비로 내가 먹는 데 쓸 거야. 어렸을 때부터 이걸 정해놓고 이걸 내가 루틴화 시키려고 습관화를 하는 걸 하면은 내가 10만 원 들어왔을 때, 1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1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1억이 들어왔을 때, 10억이 들어왔을 때, 100억이 들어왔을 때 다 그거에 맞춰서 쓸 수 있어. 이렇게 배운 사람과 이렇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가 안 생기거든?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어디서 생기냐면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리고 갑자기 사회에 나갔는데 내가 하던 거 잘하고 돈을 벌어.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매달 1000만 원씩 들어와. 근데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쓰냐면 차를 사. 나 1000만 원 버니까 한 뭐 400씩 내지 뭐. 집도 마찬가지야. 풀대출 받지 뭐. 풀대출 8억 막 이렇게 대출 받아버려. 벌잖아 내가. 모든 게 다 대출로 리스로 다 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관리가 되냐? 법인에서 그렇게 되면 면직당해. 면직, 파직. 남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쓰면 돼? 안 되겠지. 대출 끊어가지고 수입인데 막 다 써버리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 중요한 그 법인의 개념은 뭐냐면 너네들 자체를 법인으로 보는 거야. 너네들이 지금 앞으로 버는 돈 그게 너네 걸까 아닐까?
한 달만 살아? 아니지. 장기 플랜이 분명히 있겠지. 근데 몇 년을 더 살까? 지금 140살 시대래. 내가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있거든? 지금 야 90살 되신 분들 뛰어다니시더라. 그럼 니네들이 지금 벌고 앞으로 니네들이 하고 있는 그 배움의 시간, 그것들이 당장 니네가 지금 1, 2년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뒤를 보고 한다라고 하면, 그럼 버는 돈들은 누구랑 나눠 써야 되냐면 10년 뒤에 나, 80년 뒤에 나랑 나눠 써야 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버는 것들이 니네 거가 아니라 적어도 80년 뒤에, 90년 뒤에, 100년 뒤에 너네들이랑 같이 나눠 쓸 돈이야. 그럼 너네들은 지금 돈을 막 쓰게 되면 어떻게 돼? 횡령이야, 횡령. 알았지? 돈은 미래에 너한테 자금을 횡령한 거야. 지금부터 정해놓고 써야 되는데, 그럴 때 부모님한테 설득을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설득을 하는 그런 포인트를 잡으란 말이야.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이 정도가 들어오면 제가 이 비용 갖다가 어떻게 쓸 겁니다 라고 해서 딱 나눠가지고 표로 만들어갖고 부모님께 보여드려. 다음번에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했더니 부모님께 돈을 주셨다. 그럼 그때 가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 써야 돼? 배우는데, 내가 발전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 효과를 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열의를 발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기특한 거야. 얘가 스스로 생각하는 친구가 됐네. 그러면 두 가지 효과를 내지. 다음부터 너희들이 하는 걸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돼.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훨씬 더 부모님 설득이 쉬워져. 너희들은 다 큰 사람이 되는 거니까. 변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너네가 이 법인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내가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나를 위해 투자하는 돈이 얼마고, 빼놓는 돈이 얼마고, 이거를 정확하게 정해놔서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자. 이건 과제야. 중요한 거는 나라는 사람이 있어. 몇 프로가 나일까?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나에 대한 지분은 온전히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을 알아야겠지. 지분이 없을 때, 내가 능력이 안 될 때는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어느 정도 맞을 확률이 높아. 우리 부모님은 두 가지를 생각한다. 부모님은 너희들한테 뭘 하고 있어?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럼 이 자막 하는 거 너희가 한번 부모 입장에 한번 대보자. 자식이 길에서 힘들게 폐지를 주우시는 그런 자제가 됐으면 좋겠냐?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녀들이 그런 삶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직업을 하기를 바라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길 바라고. 그럼 그 측면에서 게임을 막 한다 그래. 그러면 보통 그거를 일반적인 부모님들이 그래 넌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열심히 해라 하시냐? 안 하시겠지. 왜 그럴까? 페이커가 돈을 못 버나? 그리고 게임으로 지금도 몇 억씩, 수십억씩 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축구를 부모님이 축구를 한다 그랬을 때 축구를 믿어주는 부모님도 있고, 축구 하지마, 힘들고 돈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뭔가 한다 그랬을 때 말릴 수도 있잖아. 그지? 음악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좋아해? 이 모든 건 누구의 시선이야? 부모님이 바라봤을 때 그 일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오케이?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서 정말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담을 수 있는 일을 찾으면 그 일이 부유해지는, 또는 행복해지는, 신나는,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고. 그런 삶이 된다고. 그게 행복해지는 길이야.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일, 나에 대한 그런 소유권을 내가 온전히 쥐겠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주려면 여기서 법칙이 하나 있어. 선생님이 해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하게 쥐고 자기가 좋은 길로 가야 되는 길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길이 하나 있어. 기도 또는 명상을 이야기해. 조사를 해보니까 30%도 안 된대. 자기가 태어나서 30분을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3시간 이상 고민한 사람이 10% 이하래. 내가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나에 대한 지분이잖아. 내가 어떻게 살지를 정하는 거잖아. 너희들은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다 부모님을 떠날 거잖아. 너는 결국 혼자 살게 될 거잖아. 또는 사람을 만날 거잖아. 부모님은 벗어날 건데 내가 가야 될 길을 왜 다른 사람에게 맡겨?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요해야 돼.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듯이 완벽히 고요한 그 상황. 30분 동안은 최소한 내가 앉아있는,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 근데 30분도 해봐. 하다 보면 3시간이 되는 거야. 자, 뭔 얘기냐면 뭘 하는 거지? 나 왜 그러고 있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갖게 되면은 나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갖게 될 수 있어. 오늘부터는 아침에 기도하잖아. 하고 나서 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대화를 한번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분율을 높여라. 그리고 나를 법인으로 바라봐라. 나를 법인이라고 바라보는 순간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 우두환이라는 친구 경영을 개판해서 돈을 80%를 노는 데 썼구만. 그리고 나를 분석하니까 다음 달에는 이 버는 100% 중에서 80%를 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데 써야겠구나. 저번 달엔 내가 80%를 써버렸으니 이번 달에는 내가 80%를 저축해보자. 저번 달에 못한 것까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계속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훈련을 하자는 거야.
문상이 만장에 있어. 문상이 만장에 있으면 얼마라고 했는데 얼마짜리가 있어요? 물어봐야지. 방금 이게 하브루타의 원조야. 끊임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10,000원 줄게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채권. 나한테 없는데 줬어. 뭐야? 빚. 회사가 돈을 줬어. 그럼 뭐야? 채권. 채무.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일을 한번 얘기해주자. 오늘 홈플러스 알아? 홈플러스 어떻게 됐어? 난리 났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막대한 빚을 지고 있어. 경영을 좀 방만하게 했고 많이 해먹었다라는 게 좀 있어. 팔기 위해서 돈을 많이 해먹은 거야. 요거를 누가 인수를 했는 줄 알아? MBK라는 곳이 인수를 했대. 이게 이제 투자 회사야. 홈플러스가 이 사모펀드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어. 어느 정도 많은 지분을. 그래서 운영권을 가지고 가면서 그 과정에서 사채를 발행하고 뭐 부정 의혹이 있고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준다고 해놓고 좀 떼먹고 횡령하고 약간 이런 형태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수천억의 돈을 지금 날리게 생겼어. 근데 얘네가 이 회사 내에 돈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우수점포, 아까 수익과 지출을 관리했다 그랬지.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어. 수입이 잘 들어오는 매장들이 있을 거고 수입이 덜 들어오는 매장들이 있을 거잖아. 그지? 잘 들어오고 있는 우수점포가 당연히 위치도 좋고 목도 좋고 뭐 그럴 거 아니야. 잘 팔릴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팔아버려. 매각. 안 되는 점포는 안 팔리니까 들고 있고 잘 되는 점포는 계속 팔아버리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현금 많이 보유를 시켜놓으면 뭐야? 투자자들을 돈을 빼줄 수 있겠지.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을 막 돌려준 거야 막. 그리고 전자단기 사채 발행. 다른 사람한테 우리 홈플러스야 야 돈 줄게 안 줄 것 같아? 못 믿어? 홈플러스가 그러면 믿겠어 안 믿겠어? 이 과정에서 돈을 엄청 땡겨 쓴 거야. 그냥 빌려줄까 아니면 이자를 받을까? 이자를 받겠지. 사채를 발행하는데 사채의 이율이부터 얘네들은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발행을 해? 우리 신용도는 지금 좋지 않지만 많이 빌려줘.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자를 뭐 10% 줄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야? 사채가 성립이 됐지. 돈을 빌려줬잖아. 이 사람은 홈플러스를 믿고 100억을 빌려줬어. 근데 이자는 10% 준다고 했어. 이자는 나가. 그럼 이자는 나가는데 돈은 여기에 있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돈을 빼가. 그럼 얘는 계속 손해를 보는 거. 이자를 줘야 돼 계속. 근데 이자는 투자받은 돈으로 계속 조금씩 줘. 그러면 100억에서 10%의 이율이 되면 얼마야? 10억. 이거 언제 줘야 돼? 연애. 그러면 연 10억을 주려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주면 돼? 약 8천만 원 정도 되겠지? 자, 100억을 빌리고 8천만 원씩 내가 주는 거면은 얼마큼 버틸 수 있니? 많이 버티겠지. 이 100억 가지고. 그리고 시간을 끄는 거야. 얘한테도 100억 빌리고 얘한테도 그만큼 또 빌려가지고 이자만 주고 돈 좀 부족하고 많이 빼가서 돈 좀 부족하면 우수점포 팔아버리고 자기 돈이 아닌데 그렇게 가지고 벌어갖고 난리 낸 거야. 이 이율은 되게 무서운 거거든 사실. 얘네가 회생이라는 거였어. 회생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많이 빌리니까 10%씩 갚아야 되는 이자가 계속 올라갔어. 내가 한 달에 내야 되는 돈이 아까 8천만 원 얘기했지만 그 8천만 원 여러 개를 빌리다 보니까 8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30억이 돼버린 거야.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자가 뭐 30억, 40억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되면 고정적으로 고정비가 깔려버리니까 나중에는 못 갚아버려. 홈플러스 자체는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데 수십억씩 이득을 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자 나가는데 바빠갖고 돈 들어오는 거 전부 다 이자로 까먹는 거야. 경영이 악화가 돼. 그렇게 운영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법원한테 얘기한 거야. 회생 신청이 뭐냐면 두 가지야. 회생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 근데 이 회생은 뭐냐면 법원한테 얘기한 거야. 미안한데 나 돈 많이 벌고 있거든. 우리 한 달에 100억 벌어. 근데 나가는 돈이 400억이야 마이너스. 이자만. 법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상하다. 얘네 이 채무이자만 없으면 얘네는 수익기업이니까 얘네한테 투자를 해야 되겠네? 이자 납입 중지. 이자 받지 말고 다들 기다려. 홀딩해. 홀딩을 해버리는 순간 기업한테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이게 흑자가 되면서 이 돈을 열심히 벌어가고 나중에 한 번에 원금을 갚아버리는 그런 식의 방법이 되는 게 회생이야. 이게 뭔 얘기냐면 비슷한 사례가 사실 이번에 함께 하고 있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번에 한번 보니까 회사의 빚이 150억이야. 선생님도 몰랐어. 본사 빚이.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는 이자가 그거 엄청나더라고. 월에 한 3, 4억이 이자야. 법인이 지금도 매장수가 많고 돈도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엄청나게 이자로 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월급을 못 주고 돈이 없으니까 써야 되는 마케팅비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는 거야. 근데 이게 그래 내가 물어봤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150억을 줄 수 있냐. 건물이 한 50억 된대. 이게 다래. 그럼 요거 팔아봐야 못 갚거든. 회생에 들어갔어. 회생 들어가면 뭐라고? 이거를 중지시켜준다고. 아니면은 일부 탕감 한 30억 까줄게. 120억 만들어줄게. 너네 한번 기업 다시 불려봐. 대신 법원 관리 대상이 돼. 그래서 법원에 와가지고 지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다 관리해줘. 그게 이제 회생 절차야. 법원 회생 절차. 요렇게 해서 회생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너네 도저히 안 돼. 니네 기업은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면 파산을 때려버려. 그럼 이제 있는 금액이랑 다 매각해가지고 다 주주들 이거 빚진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기업을 부셔버리는 거야. 그게 기업의 원리야.
주식의 원리고 왜 빚을 졌어? 라고 물어본 거야. 내가 나도 너무 궁금한 거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기하잖아. 왜 150억 어떻게 빚을 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자를 못 내게 됐는지. 나는 뭐 특별히 되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정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물하게 올라가고 그냥 바로 빚이 쫙 막 생겨버린 거야. 처음에 요때 은행에다가 빚을 빌려. 국민은행 우리 신용도 있으니까 한 20억만 빌려줘봐. 이때 이율이 뭐 4%. 여기서 하나 포인트. 우리가 가게가 빚을 지게 되면은, 내가 집을 사게 되면은 원금 상환을 같이 해야 돼. 개별이 신용도가 없으니까 10억을 빌려준다 그러면 10억에서 4%다 그러면은 매달 이자 300만 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원금을 같이 갚으라 그래.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원금을 같이 나눠가지고 한 7년 동안 균등 상환. 1년에 한 1억 5천 정도를 매년 갚아라 이거야. 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돼. 그러면 내가 매달 1,500을 내야 돼.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되니까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가계대출은 많이 안 받아. 원금 상환이 같이 걸려 있으니까. 기업은 있잖아. 치트키가 있어. 원금 안 갚아도 돼. 신용도가 좋으면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내가 1,200을 내야 되거든. 매달 이제 원금만. 원금 1,200을 면제해줘. 기업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치트키라고? 이거를 미리 알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땡겨서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던 기업들이 조금만 휘청하고 신용도 떨어져 버리면 망가지더라고. 10억을 내가 쓰고 있는데 막 쓰고 있는데 3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야. 원금 없이. 기업은 그렇게 해주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대출을 받았냐면 원금 상환이 없으니까 국민은행에다 빚져갖고 20억에 4%. 20억에 4%면 8천만 원이야. 연애. 한 700 정도 됐나? 요거 내면 돼. 20억 걸리는데. 그지? 그럼 난 20억 마음껏 쓸 수 있어. 원금 상환 없이. 언제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딴 것도 투자하고 싶고, 창고도 하나 사고 싶고, 그다음에 물류도 내가 굴리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막 그래. 또 빌려. 신한은행 가서 건물이 하나 필요한데 50억짜리 건물 있었으면 좋겠어. 아, 건물 하나 사가지고 좀 거기다가 멋지게 좀 해놓고 뭔가 하고 싶어. 그래갖고 빌려. 신한은행 와. 그리고 기업은행도 와. 50억짜리 살라 그러면은 한 40억 정도는 빌릴 수 있어. 그럼 40억이니까 여기서도 20억 빌려. 여기서도 20억 빌려. 이거 왜 은행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얘는 4%를 빌려줬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나보다 우선적으로 받아가는 놈이 누구야? 먼저 빌려준? 국민은행이 4%지. 그 뒤에 빌려주는 사람은 4%에 빌려주고 싶어? 조금 더 받아야 좀 안정될 것 같지? 이 이율이 결정되는 원리는 내가 돈을 잃을 확률이야.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 잃을 확률. 누군가한테 투자했을 때 돈을 잃을 확률이 10%면 10%의 비용을 받고 20%면 20%. 그걸 서로 협의하는 거야. 이 사람은 4%인데 뭐 한 800에서 900 된다고 치고, 얘는 뭐 1,000만 원 플러스 알파 뭐 한다고 치자. 얘는 3년, 얘는 2년만 하겠대. 그래서 돈 빌려갔다. 또 가서 부산은행, 농협 해가지고 쭉 빌린 거야. 원금 안 내도 되니까. 이자가 이거 해봐야 1억 이하야. 할만하지? 얘네 고정 수입이 3, 4억이야. 그럼 3, 4억 버는 사람이 이자 1억 낼 수 있잖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게 함정이라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 방에 훅 가는 이유가 그거야. 사람도 한 방에 훅 가는 이유가 이거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3, 4억 버는데 1억 정도는 내가 우습지? 1억 정도는 낼 수 있지. 3, 4억을 내가 버는데. 그리고 운영비 빠지고 뭐 빠지고 해서 한 뭐 영업이익 한 뭐 1억 정도는 나겠지. 이거 갖다 뭐 저축도 하고 뭐 미래 투자도 하고 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 거야. 시간이 지났어. 은행들이 쭉 있어갖고 뭐 얘는 7% 얘는 8%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 뭐 10% 있다 치자. 여기서 무시무시하게 터지는 거야. 얘가 재계약이 돌아왔어. 너 내가 국민은행이야. 20억 저번에 빌렸으니까 4%니까 갚으실지 안 갚을지 신용조회 한번 해볼게요. 신용조회를 딱 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 빛이 막 그 뒤로 막 와! 야 가만 있어봐. 내가 처음에는 20억을 4%에 빌려줬는데 뭔데 이렇게 빚이 많아? 야 이거 큰일 났다. 너 20억 갚어. 계약 기간이 3년이 끝나면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다시 재계약 연장을 할 때는 협상을 해. 너 지금 대출 되게 많다. 나 미안한데 너 그냥은 대출 못 해줄 것 같아. 너무 위험해. 지금 앞에 이만큼 빌려줬지? 내가 재계약을 하면 순위가 어떻게 돼? 뒤로 밀리겠지. 너 만약에 다시 대출 받으려면은 이자 17%네. 야, 너 17%도 내가 못 해주겠어, 사실. 일부 원금 상환 같이 걸어. 17%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4배 올라갔지. 2,400이 좀 넘는 돈을 내야 돼. 20억에서 2천만 원씩 매달 까. 갑자기 내가 고정비가 1억 잡아놨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고 있던 돈의 절반이 올라갔어. 내가 원래 영업이익이 1억이 나던 게 갑자기 5천만 원이 이자로만 더 나가야 돼. 근데 그 다음 놈은 너 지금 이렇게 내고 있다고? 너 나랑 다시 계약하려면 19%에다가 너는 원금 상환 2,500만 원 걸어. 늪에 빠진 거 보여? 이 늪에 한번 딱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이미 쓰고 투자하고 다 했지. 그리고 문제는 회사가 영업이익이 없는 것도 아니야. 3, 4억씩 매달 들어와. 근데 이자 내다가 이자를 갑자기 1억을 내던 게 갑자기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이게 4억, 5억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을 가는 거야. 금융을 이해하면은 이런 경우를 피해갈 수 있어. 그렇게 됐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 기업의 해법을 가지고 가려는 게 뭐였냐면 투자를 받는 거였어. 이 돈이 지금 150억이 빚이 있으니 150억에 거의 준하는 수준의 금액을 투자받아 버리면 아까 그 많이 나가던 이자 있지. 그거 한 번에 원금을 다 털어버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수익이 나잖아.
그래갖고 투자 회사를 계속 구했어. 근데 그 기업들을 딱 쭉 보고 나서 내 도저히 투자 못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 회사가 다 떨어진 거야. 그런 개념을 이해하면 돼. 함정이 많단 말이야. 은행이 돌아가는 이유는 이자야. 은행이 나쁜 거야 이게? 은행이 나쁜 거 아니지? 은행은 아까 그 기업이 망할 확률을 17%로 본 거야. 사람한테도 똑같아. 너네들이 개별적인 신용도도 나중에 이제 관리를 해야 돼. 개인 신용도도 다 보거든. 대표적 신용도도.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 친구가 얼만큼 돈을 많이 굴려받느냐, 돈을 얼만큼 절제 있게 쓰느냐, 아니면 많이 빌렸는데도 신용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신용이라는 거야. 거기에 결정되는 게 금리라는 것이고, 너네가 오늘 선생님의 얘기를 좀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너네들 어떤 거를 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면, 보통 왜? 라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 그지? 모든 문제에 왜를 도입하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지? 근데 그 피곤한 습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건 맞아. 왜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게 있다. 어떻게? 문상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0,000개면 얼마야? 100,000원짜리 문상일 땐 10억이지. 10억에 거의 준하는 게 로또겠지, 니네들 알고 있는. 선생님은 늘 얘기했어. 나는 로또를 맞지를 않길 바란다. 주식, 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되질 않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중요한 거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야. 돈이 사실 이렇게 오는 거 다 좋아. 근데 생각해봐라.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로또 맞은 사람도, 문상 10,000개를 갖고 있는 사람도 갑자기 돈이 주어지면 다 날려먹는다고. 우리가 습관으로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한 번도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 큰 돈이 생겨버리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나락으로 가더라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탕진하는 게 있어서 인생이 불행해지더라고. 그 돈을 다 쓰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그 돈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불행해지는 거야. 나는 로또도 맞지 않길 바랬고, 주식을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했고, 선생님 친동생도 많이 했고, 돈을 투자하라고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투자를 했어. 벌기는 조금 벌었다. 아주 조금 벌었어. 근데 그걸로 많은 돈을 벌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내가 돈을 너무나 우습게 벌어버리면 그 돈을 내가 어느 순간 게임 머니처럼 우습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결국은 한 가지의 파이프라인이나 한 가지의 내가 노력이나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은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놀이가 되거든. 너희들이 이걸 소망하지 않길 바래. 이게 되는 확률도 되게 굉장히 적을 뿐더러 이걸 위해서 인생을 살아버리면 어느 순간 이것이 실제로 너네들한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놓치게 될 거야. 솔로몬이 한 아이가 있는데 이 두 엄마가 왔어. 자기 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야. 내 애라고 계속 하는데 둘 다 울어. 그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 사람 내가 모르겠고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주겠다. 너가 머리 부위를 갖고 너가 다리 부위를 가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그들을 시험하려고 했구나. 왼쪽 어머니는 그럴 거면 저 여자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할 거라 한 거야. 한 사람은 난 반으로 잘라서 주세요. 여기서 진짜 엄마 누구야? 주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뭐야? 지혜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가진 게 많고 아무리 내가 진짜 막 부유해도 있잖아. 내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없으면 다 잃어. 내가 10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이 있더라도 나에게 지혜만 있으면 나는 1억이 아니라 10억, 100억, 1000억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해. 내가 지금 원해야 되는 게 과연 돈일까? 어차피 너네가 나중에 100억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그 100억을 쓰는데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쓸 이유도 없어. 필요가 없다니까? 선생님이 지금 봤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일이더라고. 거의. 그래서 그 일을 그냥 계속하고 있어. 워렌 버핏도 아침에 일어나서 경제지 보고 이슈 뭐 있나 보고 기업들 분석하고 똑같아. 그 사람은 루틴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제일 재밌는 거야. 대부분의 유명하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꾸준히 해. 쓰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쓸 돈이 없어. 내가 봤을 땐 그래. 많은 돈을 원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내가 머릿속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면 돼. 나 똑똑해지고 싶어요. 나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좀 발전되죠? 나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어떻게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첫 번째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첫 번째는 그게 지금 문제인지 아는 능력인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왜 나한텐 지금 돈이 부족할까? 왜 나는 일이 재미가 없을까? 문제를 찾는 능력.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어. 근데 회사를 들어갔는데 뭔가 굉장히 힘들고 뭔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 왜 이 문제는 어려울까? 왜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 왜 이 불필요한 짓을 계속하고 있을까? 이게 왜야? 보통 왜까지 가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 다음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해야? 문제는 알겠어. 문제를 찾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이 불필요한 걸 어떻게 해결하지? 왜 나는 돈이 없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어떻게를 찾아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생각하는 것들이 길이 돼. 중요한 거는 왜랑 어떻게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뇌의 근육이 강해지기 시작해. 끊임없이 왜 어떻게를 얘기하는 훈련이 뭐야? 책 읽는 거야. 유태인들은
교육을 할 때 대화를 하면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들이 있는데 너 어떻게 풀 거야? 끊임없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져. 두뇌가 세지는 거야. 너희들이 10억을 받을 거야? 근데 그 10억을 받고 멍청해진다고 생각해보자. 10억 받고 멍청해질래? 아니면 1억밖에 없는데 똑똑해질래? 당연한 거야. 9억이 중요한 게 아니야. 10억을 받고 조금 멍청하게 살 수도 있지, 행복하게. 근데 그게 중요한가? 아니라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가 더 행복한지는 바로 나오게 돼 있어. 끊임없이 내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해야 되지. 이거를 어렸을 때 훈련하는 사람은 지금 너희들 지금 이제 훈련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지금 많이 다들 성장하고 있어. 내가 그냥 단순히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걸 쫓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그리고 문제는 그게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그 물려받았던 사람들이지 아무 노력도 안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받아갖고 탕진해버려.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그렇게 없지만 그 없는 거에서 그냥 나는 딱 한 가지만 구했어.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라고 내가 끊임없이 나는 얘기했던 것 같아. 오늘 이 수업 시간이 끝나고 한 가지 명심하자. 우리는 돈을 배우지만 돈은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칼 같은 도구인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하고 의사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힘, 찾아낼 수 있는 두뇌. 그거를 원하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케이?